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희준의 경을 치다 박희준입니다. 우리 경제 저유가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12년 만에 처음으로 20달러대에 진입했다고 하죠. 사실 작년 가을부터 한국의 한 대형 투자은행에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20달러로 떨어질 것이다 전망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때만 해도 설마 했던 전망이었는데 어느덧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유가 영향으로 증시가 출렁이고 있는데 증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제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유가의 재앙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오늘 박희준의 경을치다에서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 모시고 말씀 나누고요. 토론 시작하기 전에 먼저 유가 현황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빅나리 캐스터 나와주십시오. 네, 국제유가가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30달러 선마저 붕괴된 건데요. 원유값이 이렇게 떨어진 것은 지난 2003년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2011년 100달러를 돌파한 국제유가는 3년 동안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후 2014년 하반기부터 유가 하락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죠. 12월 배럴당 50달러대로 반토막이 난 건데요. 이렇게 2015년 원유 가격은 40에서 50달러대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작년 12월 4일 오펙이 생산량 동결을 결정하면서 또다시 하락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2016년 새해 첫 주에만 국제유가는 10% 넘게 폭락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28달러 성인이 붕괴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상품 시장의 왕으로 불리는 가트먼 레터의 CEO 데니스 가트먼은 유가가 앞으로 15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놓았고요. 영국계 석유회사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최고 경영자 복 더들리 역시 10달러대 유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극단적인 저유가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금융시장은 오일머니 철수에 따른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석유류 가격 하락 등에 따른 디플레이션도 예상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과연 저유가 시대 속에서 이런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대응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유가를 악재가 아닌 호재로 작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경을 쳐보겠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빅나리께서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토론을 위해서 스튜디오에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정희 교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 뵙죠? 예. 새해 복 많이들 네, 받으시기 감사합니다. 바랍니다. 연일 국제유가 하락 속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국제유가 하락의 원인이 결국에는 미국과 중동의 에너지 패권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또 공급 과잉이 대표적인 원인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이제 흔히 표면적으로 이제 이 공급 과잉이 예. 수요 부진 측면보다 이제 더 이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이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예. 에너지 정보청에서 세계 이제 그 석유 생산량과 수요량을 쭉 이렇게 그 자료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자료에 의하면요. 지난 30년간에 그러니까는 석유 생산량 증가율이요. 예. 증가율이 쭉 있을게 하겠습니까? 그거에 비해 가지고 지난 한 2010년 이후에 생산량 증가율이 오히려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장기 생산량 증가율보다 크게 증가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제 반면에 이제 수요 측면을 보게 되면요. 그렇죠. 수요를 봐야 되겠죠. 예. 반면에 수요 측면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2014년 이후에 특히 2014년 3분기 이후에 이제 석유 가격이 이제 100달러가 무너진 적이 있었는데요. 2014년 3분기 이후에 석유 수요가 오히려 정체를 보입니다. 예. 보이다가 2015년 3분기에 잠깐 올라갔지만은 한 예. 100만 배럴 올라갔는데 연으로 100만 배럴이니까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올라갔는데 다시 지난해 말에는 오히려 약간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석유 수요가 굉장히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게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석유 가격이 굉장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석유 수요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는 것이 근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런 점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가 예. 꽤 저는 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공급도 공급이지만 예.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교수님은 미국과 중동 간의 에너지 패권 다툼 어떤 시각에서 보시는지? 네, 지금 아마 이제 그 미국에서 예. 특히 이제 셰일 업계에서 예. 특히 생산 붐이 일어나고 예. 이것이 상당히 이제 중동을 자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동 오펙 입장에서는 여기 같은 뭐 밀도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또 공급을 또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또 이 미국 셰일 업계가 상당히 이제 생산성을 상당히 좀 이렇게 높이는 이런 기술력이 많이 또 증대되고 예. 이런 것들이 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예. 좀 이렇게 치킨 게임 양상처럼 서로 이렇게 생산을 늘려가는 이런 어떤 좀 다툼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사실 이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면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업체들의 차산성이 악화돼서 버티기 힘들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예. 뭐 그래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교수님? 버티고 있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파산하는 업체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 한 110만 배럴 정도 예. 셰일 석유 업체의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어들 걸로 감산될 걸로 지금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원유 생산을 그러니까 추가로 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비용이 우리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한계 비용이라고 하는데 한계 예. 생산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 비용 측면에서 볼 때는 전통적인 석유 업체가 그러니까 유리합니다. 예. 셰일보다도요. 그러니까 예. 상대적으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개발 탐사 비용, 예. 그러니까 석유를 이제 그러니까 탐사를 하고 이제 개발하는 비용을 하는 과정은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예. 한 뭐 2, 3년에서 한 10년, 길게는 10년까지도 걸리고 그러는데 이 개발 탐사 비용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셰일 가스가 훨씬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전통적인 석유 업체들이 좀 이제 경쟁력이 있어서 좀 유리하지만은 예. 중장기적으로는 셰일 가스 업체가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셰일 가스 업체가 어떤 석유 공급량에 있어서 그러니까 조절을 하는데 동참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예. 굉장히 이제 이 공급 과잉 공급 구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오페크도 그렇지만 뭐 러시아 그 외에 많은 산유국들이 유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앞으로 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저유가 시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산유국가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큰 거로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뭐 러시아라든 브라질 같은 경우에 작년에 보니까 러시아가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3.7%, 예. 브라질이 3.8%로 예. 둘 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금 두 국가 이런 신흥도 개발 국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게 만들고 예. 결국 이런 이쪽의 시장에서의 수요가 이제 줄어들면서 또 우리 한국 같은 예. 이 수출 국가들이 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좀 악순환적인 문제를 보이고 있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교수님, 얼마 전에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가 이제 풀렸는데 뭐 우리 기업에게는 이란 시장이 굉장한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란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또 석유를 증산을 하고 하다 보면은 유가는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다 하는 또 예측도 있는데 이란이 앞으로 유가에 미치는 영향 어느 정도라고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이 제재에서 이제 해제가 되어짐으로써 이란 시장이 이제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어지는 되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효과가 이제 이렇게 발생한다는 측면만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란이 아무래도 이제 주요한 수입 원 중에 하나가 석유이기 때문에 석유 공급량을 그러니까 적어도 100만, 단기적으로 100만, 길게 한 200만 배럴씩 그러니까 하루에 생산량을 증가시킬 걸로 전망을 하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공급 과잉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란산 원유 공급 증가가 셰일가스 감소를 충분히 상쇄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쇄되어지고 반면에 수요는 크게 이제 그러니까 증가할 걸로 예상이 안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초과 공급 구조가 과잉 공급 구조가 지금 한 180배럴 정도 지금 과잉 공급 구조가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구조가 그러니까 지속될 걸로 올해까지는 지속될 걸로 적어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얼마나 살아났냐에 따라서 혹은 이제 공급자들이 얼마나 이제 감산에 그러니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러니까는 이 수요 공급의 구조는 좀 조절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정희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두 나라가 특히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원유 생산 비용이요. 지금 국제 시세보다 훨씬 더 높아요. 한 2배 정도 높습니다. 차선이 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한 66달러에서 80달러 정도가 그러니까는 브라질의 그러니까는 한계 생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원유가 시장이 한 30달러 초에 비하면 한 2배 이상이 되어지는 거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두 가지 종류의 원유를 생산하는데요. 하나는 내륙에서 생산하는 게 있고 하나는 이제 북극 쪽에서 생산하는 게 있는데 북극 쪽에서 생산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어요. 한 20달러 밑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근데 내륙에서 생산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120달러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미 그러니까 경쟁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타격이 이제 좀 이제 이 두 나라가 심하게 겪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최 교수님께서는 이제 최소한 오랫동안은 유가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려운 예측이긴 합니다만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하는 편이냐면은 지금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자체가 이런 뭐 이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국내만 하더라도 해외적인 악재도 있지만 뭐 내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위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수요가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다. 저도 한 2주 전에 중국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저도 몇 년 전에 비해서 중국이 상당히 좀 이렇게 활기를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그런 면에 전반적인 이런 수요 감소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빨리 살아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아마 지금 저유가는 계속 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을 거다. 지금 뭐 전망이 뭐 또 한편에서는 10달러대까지 더 떨어질 거다 이런 뭐 전망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또 한편에서는 뭐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거의 바닥이다. 다시 또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할 거다. 근데 상승하더라도 이거는 후반기 쪽에 상승하지 전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예측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로 공통적인 것은 당분간은 이 저유가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데 아마 전반적인 동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면은 뭐 결국 이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뭐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엔 공급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앞서서 우리가 얘기했던 뭐 중동 중심으로 한 오페크와 미국의 에너지 패권 다툼 그 이외에도 지금 산유국들이 감산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석유하게 되면 이제 석유 수출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연상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소위 오페크 국가라고 하죠. 오페크 국가의 시장 점유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이 올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석유 수출이 이제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석유 수출이 포함 안 된 기준에서 그러니까는 오펙의 시장 점유율이 한 40%였었어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오펙 혼자서만 감산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즉 러시아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 비오페크 국가들이 협조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는 오히려 개인 자기들 감산했다가 자기들의 시장 점유율만 오히려 줄어들어가지고 오히려 손실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사우디가 감산을 안 하는 이유도 바로 못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중동 국가들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브라질하고 러시아를 제가 그 생산 비용을 얘기했지만 중동 국가들은 아직까지도 좀 견딜만 해요. 생산 비용이 한 10달러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직 견딜만 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감산을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유가 전망에 대해서는 일부에서 그러니까 10달러대까지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뭐 그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생산 원가 이하로 떨어지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점에서 그러니까는 20달러대가 거의 그러니까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느 정도 감산, 즉 공급에 있어서 조정이 그러니까는 성공적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한 30달러에서 40달러대가 좀 장기적으로 좀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 그럼 이런 상황이 좀 지속이 되면 아무래도 그 원유 시장에서 오페크의 힘이 좀 커질 수도 있겠네요.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겠어요. 아니죠. 오페크 점유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공급량이요. 지금 공급량이 뭐 이란이 지금 추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체 그러니까는 세계 석유 공급에서 한 40%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그러니까는 이제 비오페크 국가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향력을 가격 결정력을 그러니까 완전히 절대로 확보하기 근데 이 가격이 유지가 되면은 이제 사실 생산 단가로 봤을 때는 비오페크 국가들은 견뎌내기가 아까 힘들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조금 오페크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만약에 더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이제 그러니까 탈락하는 국가들이 이제 생기겠죠. 아무래도 예. 이제 북해산 원유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지금 타격을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타격을 보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하더라도 예. 결국 가격이 회복하게 되면은 다시 그러니까 시장에 재진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구조는 크게 이제 단기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다는 얘기죠. 예. 근데 최근에 와서 이제 유가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시청자분들은 좀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전에는 뭐 사실 석유 소비량이 굉장히 우리가 많은 국가고 네. 그렇다면 유가가 하락하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과거에도 그랬었고요. 근데 이제는 지나친 석유 가격의 원유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그 원인을 좀 짚어주시죠. 네, 사실 우리가 석유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국가고 예. 또 모든 석유를 지금 수입 의존하기 때문에 예. 유가 하락이라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든다면 항공이라든가 운송, 자동차 예. 이런 분야 또 석유화학 제품 이런 분야는 상당히 유가 하락으로서 원가 하락의 어떤 그런 요인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저희 나라가 중화학에 상당히 중화학 공업에 의존하는데 예. 특히 이제 철강이라든가 플랜트 또 이런 분야 쪽이 조선 분야 이 분야가 지금 저유가로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아까 수혜받는 분야보다도 훨씬 더 좀 더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또 저유가에다가 우리가 또 문제가 뭐냐면은 현재 지금 내수 자체가 상당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 저유가가 그렇게 그때 좀 도움적인 측면에서 예. 좀 그렇게 역할을 크게 못하고 있다. 이미 벌써 지금 디플레이션을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이 저유가가 한국 경제에 좀 어떤 이익적인 측면보다는 예.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더 큰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교수님께서 이제 내수 문제를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물가는 좀 떨어지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 물가가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 심리에서 오히려 지갑을 더 닫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죠. 지금 디플레 압력이 사실상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요. 예. 우리 이제 유가가 올랐을 때는 올라가지고 참 이제 힘들었는데 2,000원 돌파하고 예. 그랬으니까요. 근데 유가가 떨어져도 별로 그러니까 크게 혜택을 못 보고 있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는 별로 이제 체감적으로 오지 않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수출을 보게 되면 이제 수출이 최근에 지금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기여율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요. 과거에 효자 역할을 했던 예. 수출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수출의 한 85% 정도 차지하는 요인은 뭐냐면 세계 경기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석유 가격 하락이라는 것이 세계 경기 둔화하고 예.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예. 유가 하락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급이 증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공급이 증가해가지고 생긴 거라면은 굉장히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되겠는데 이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맞물려가지고 이게 생긴 거다 보니까는 별로 우리한테 그러니까 크게 이제 반갑지 않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측면은 이제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볼 때는 금융시장이라든가 외환시장의 어떤 하나의 그 충격을 통해서도 아마 이제 느끼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우리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이 오일 달러 철수라든가 그다음에 예.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 자금들이 유출하면서 예.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은 좀 더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요. 선진국의 금융시장들을 보게 되면은 석유라든가 원자재 가격하고요. 예. 그 다음에 주식하고 예. 그 다음에 환율하고 거의 동조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관계수를 우리가 측정해 보게 되면 한 97% 정도로 나올 정도로 예. 왜 그냥 파생금융 상품으로 다 이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는 예.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 주가가 하락을 해요. 예. 그다음에 환율도 변하게 되고요, 같이요. 예. 그러니까 선진국의 주가들이 지금 떨어지는 이유가 유가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이 움직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럼 선진국에 있어서 증시가 폭락을 하게 되면은 이 포트폴리오 재배치에 의해 가지고 신흥국가에서도 자금 유출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한국 주식을 지금 1,800대로 좀 밀어내리는 지금 요인이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체감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는 경기에 이제 그러니까 이 좀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으로 저는 미치지 않는가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그 달러 강세 요인을 네. 잠깐 언급을 네. 하셨는데 달러 강세가 아무래도 또 유가의 하락에는 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위안화 약세가 되고 또 이와 함께 그 반면 예. 달러는 지금 강세를 보이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원유 이 자산 표시 자체가 이제 달러고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 달러 강세가 되게 되면은 원유 가격을 또 하락하게 되는 압박 요인이 또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뭐 이 수요가 낮아지는 것도 있고 예. 또 이 공급적인 측면도 있고 예. 또 이런 어떤 달러 강세라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이 저유가를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유가 하락의 원인이 공급보다 소비에 있다고 볼 때는 결국엔 유가 하락한다는 건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결국 우리 수출이 어렵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뭐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봐서도 그렇겠지만은 산유국 대상으로 한 우리 수출도 좀 힘들어지겠죠. 제가 그 얘기 전하면 강달러 좀 조금만. 예, 강달러, 예, 좋습니다. 지난 한 열흘 전에 한 예. 1월 15일 날 이제 미국 기업연구소에서요. 예. 하나 이제 보고서를 발표했어요. 예. 왜냐면 연준의 잘못된 계산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연준이 지난달 12월 달 16일 날에 이제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었습니까요? 예. 인상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이제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도 물론 그러니까는 달러 가격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가하고는 이제 비슷한 어떤 흐름을 보였지만은 특히 최근에 2011년도 이후에요.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2011년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하면서요. 양적 완화가 이제 초기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안 살아나다 보니까 또 2차, 3차 계속 하면서요. 예. 하면서 양적 완화가 계속 지속되어지면서 예. 그 돈들이 예. 달러가 풀린 돈들이요. 예. 돈들이 그러니까는 국제 상품 시장에 그러니까는 이 붐을 일으키고 예. 그다음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고수익 고위험 자산에 대한 붐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2014년 이제 그러니까 그 8월 달부터 유가가 100달러 무너지는 시점에 보게 되면 이제 연준에서 이제 그러니까 양적 완화 종료를 이제 그러니까 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해 이제 10월 말에 이제 실제로 종료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강달러로 전환되어져요. 달러 가치가요. 예. 그러면서 유가랑 같이 이제 이렇게 반비례 관계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이 신흥국가들의 지금 회사들의 그 기업들의 지금 부채가 지금 2조 달러나 됩니다. 그 중에서 달러 표시 부채가 한 5조 달러 정도 돼요. 예. 그러니까는 이 강달러로 전환되어지면서 이제 달러 자금들이 유출되어지죠. 신흥국에서 자본 유출이 되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원유 생산 개발 업체들이 그러니까 회사채를 발행해서 많이 자금을 주더라고 그랬는데 예. 이 회사채들이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떨어지면서 정크본드로 전락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 전 세계인 회오리를 만들면서요. 지금 연준에 그러니까는 금리를 그러니까 더 이제 인상을 못하는 이런 발목을 잡는 이런 지금 형국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그러니까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자국의 경제만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판단을 하고 그랬었는데 결정했었는데 이게 세계 경제에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보여주는 점에서 연준이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러니까는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예.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런 이제 그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운영되기 어려운 이제 그래서 향후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이 그러니까는 초기에 그러니까 전망했던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기 어려울 거라는 것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배경 아니겠습니까? 예. 예, 달러 강세가 지금 유가 하락의 또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먼저 앞서 드렸던 질문이기는 한데 결국에는 이제 산유국 대상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이제 저유가 시대에는 아무래도 산유국들이 예. 그만큼 소득이 이제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이제 중동발 어떤 수요 감소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근데 하나는 또 이란이 이번에 이 경제 제재가 풀렸기 때문에 예. 이란에 있어서의 어떤 수요 증대의 어떤 효과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예. 생각됩니다. 지금 뭐 많은 국가들이 이란에 많은 지금 이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도 예. 이란이 앞으로 이 경제 제재가 풀렸는데 이 아마 이란이 또 석유 또 생산에 계속 또 동참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석유 공급을 계속 늘리는데 또 기여를 그렇죠. 하겠지만은 예. 어쨌든 이란이라는 새로운 어떤 시장의 기회가 생겼다는 측면에서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또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저유가 시대가 어느 정도는 지속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우리 경제 좀 어떤 관점에서 좀 이 현상을 바라보고 또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시간에 나와서 몇 번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성장률을 발표했잖아요. 예, 예. 그 성장률을 분기별 성장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그 재밌는 걸 하나 유추할 수 있는데 재밌다기보다도 우리가 예. 참고할 만한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1분기 성장률이 0.8%였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4분기가 0.6%였었어요. 예. 2분기에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푹 떨어졌다가 예. 3분기에는 이제 그 반등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1분기, 4분기를 평균으로 보게 되면 한 0.7%가 한 거예요. 분기별로요. 그렇죠. 그게 연율로 하게 되면 한 2.7% 정도 되는 거죠. 곱하기 4 하게 되면요. 근데 1분기 성장률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건설 경기 부양의 효과를 받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 소위 빚내서 집사라는 이런 정책에 의해 가지고요. 예.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소비 부양하겠다고 해가지고 개별 소비세 인하라든가 뭐 그랜드세라든가 이런 것에서 이제 효과를 받던 거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인위적 경기 부양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 0.7%뿐이니까 우리가 성장률을 달성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와가지고 2013년, 14년, 15년, 3년 연평균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2.9%뿐이 안 돼요. 3%가 무너졌습니다. 이미 현실적으로요. 예. 즉 인위적 경기 부양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2% 후반뿐이니까 우리가 못 만들어내는 지금 상황, 이 상황을 저는 직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2013년 1월 그 30일자에 파이낸셜 타임스에서요 아주 그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간 게 있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간 건데 예.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겪으면서 이제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니까 임금 인하라든가 이런 걸로 기업들이 굉장히 구조조정하고 막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예. 하다가 2013년도면은 아베 내각이 출범하는 해였었어요. 예. 아베 내각에서 공격적인 양쪽 안을 하겠다고 천명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아주 뜨끔하게 지적한 게 뭐냐면은 일본 제품이 그러니까 일본이 수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예. 일본 제품 가격이 비싸서가 아니다. 일본 제품이 매력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 세계 시장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일본의 제품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쭉 떨어지거든요. 90년대 이후부터요.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는 우리 경제에 지금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그러니까 제조업의 지금 증가율이요.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예. 경제 성장률보다도 과거 2010년 이전에는 앞섰었어요. 우리가 제조업주로 성장을 했듯이요. 근데 2010년 이후에는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이 GDP 증가율보다 오히려 뒤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약화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으로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강화를 하고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러니까 당장 살아남기 방식으로 비용 절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본이 이미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반면교사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에서 일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측면, 그다음에 새로운 수익 사업을 만들어내는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수를 살아내기 위해서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은 내수 이 가계부채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이상에는 내수가 그러니까는 이게 회복되는 건 제가 볼 땐 거의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좀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판 양적 안을 좀 제가 이렇게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요? 그런 방법으로 내수를 그러니까 좀 이제 구조적으로 내수라든가 수출 문제라는 건 다 구조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양을 해봤자 그 효과가 거의 지금 이제 그러니까 종료돼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경제 체질을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 나오는 이유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아까 이제 일본의 상황을 보면은 예. 저는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 20년간에 사실 B2C 분야에서는 사실은 이제 많이 경쟁이 떨어졌는데 B2B 분야는 경쟁력이 그래도 유지될 수 있었다. 그래서 일본이 과거 20년에 그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래도 그 일본이 버텨나가는 것들 아마 경쟁력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B2B의 상당히 경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보니까 B2B보다는 상당히 B2C 분야에 상당히 좀 주력을 해왔다. 근데 이 B2C라는 것은 또 후진국들이 빨리 따라올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B2C다 보니까 바로 내수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완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을 하는 이러한 B2C 시장에서 이제 뭔가 체질 개선이라는 부분에서 B2B의 어떤 핵심 경영력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좀 앞으로 가져가야 될 하나의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체질 개선 말씀을 하셨는데 체질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한번 짚어주시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그러니까 이제 선진적인 기술들을 되게 이제 모방을 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모방을 해가지고 되게 하는 방식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야들이 결국은 지금 이제 후발 국가들, 대표적 중국에 의해서 거의 잠식당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제조업에 있어서 고부가 가치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고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화는 쉽게 얘기하면은 새로운 제품을 설계하는 능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부가가치가 높거든요.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조업 이후의 산업들.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이디어 집약적인 업종들 같은 경우를 이런 신사업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아이디어 집약적인 산업을 육성하려면 그게 이제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창조 경제예요. 근데 그거는 전혀 다른 경제 패러다임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이디어 집약적인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아이디어가는 결국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새롭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급해야 된다. 예. 인재를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교육 문제하고 이제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죠. 예. 저유가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것은 결국 글로벌 불경기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로서는 저성장 앞으로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다 보여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질 개선 좀 산업 구조 재편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1시 29분 26초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십시오. 매경유TV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오늘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형제 구간에서 0.5% 하락을 보이면서 1897.36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거래 연속 상승을 보이면서 1900선에 올랐었던 코스피 지수 3거래일 만에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로 인해서 약보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0.18%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0.89%의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681선까지 올라왔었는데요. 하루 만에 하락 전환하면서 680.09포인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2거래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부진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부진할 것이라는 이런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0.61%의 하락을 보이면서 113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내수의 방어주죠. 한국전력은 5거래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0.76% 상승을 보이면서 53,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시총 4위인 삼성물산 3.47%의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죠. 삼성 관련주들 지배구조 이슈와 관련해서 엇갈린 희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2거래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1위인 셀트리온이 선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늘려나간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에서 0.45% 상승을 보이면서 11만 1,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대표 상품이죠. 이 램시마 단일 제품이 의약품 전체 수출 규모에서 22%를 차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가면서 10만 9,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CJ-ENM과 동선은 각각 2%와 1%대의 조정을 그리고 메디톡스는 0.53%의 상승을 보면서 51만 2,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최근에 이제 저유가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좀 비축유를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쌀 때 좀 사서 비쌀 때를 대비해야 된다 하는 의견도 있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수동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떤 관점에서 보세요? 네, 지금 저유가니까 쌀 때 좀 비축을 해서 언젠가는 이제 오를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정부가 좀 이렇게 그 미지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저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저유가가 어느 정도 좀 지속될 거라고 판단이 된다 그러면은 그럼 시점적으로 지금 비축을 할 거냐 조금 더 기다릴 거냐 왜냐하면 이제 그 비축하는 자체가 코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예측을 잘 해서 이게 어떤 적정한 시점에 어떤 이 비축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이 저유가라는 것은 물론 한동안 지속되겠지만은 우리가 고유가를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또 대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 시민들이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그 휘발유 값은 거기에 비례해서 떨어지지 않느냐 또 불만의 목소리가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당연한 저거죠. 당연한 저건데 우리가 2,000원대까지 돌파했다가 한때 지금 이제 휘발유 기준으로 한 1,300원대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비하면은 그때 이제 2,000원대라는 것이 한 140달러 막 이렇게 올라갔을 때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거의 한 5분의 1 수준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2분의 1도 안 되니까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짜증나죠. 나는데 그 이유가
그 이유가 이제 석유세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석유에 붙는 세금이요. 예. 유류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반 다른 상품들과 달리니까 종량세, 그러니까 뭐냐면 1리터 소비하게 되면 일정액의 금액이 세금이 붙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석유세 대부분에 그러니까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이 붙는데 예. 그 금액이 한 890원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떨어져도 예. 그러니까 뭐 900원 밑으로 떨어질 수 없는 세금만 내더라도 한 900원 가까이 내야 되는 거니까요. 예. 1리터를 소비하려면요. 예. 거기다가 뭐 이제 원유 수입 가격 이제 기본적으로 나가죠. 지금 한 예. 1리터당 한 380원 정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예. 거기 플러스 이제 뭐냐면 이제 석유 업체들이 이제 정제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주유소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운영 비용 마진 뭐 이런 거 섞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1,300원대까지 형성이 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유류세를 좀 인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논란이 나오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석유 비축 문제에 관련해서는 정부가 있잖아요. 예. 정부 답변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축을 많이 하면 좋겠는데 비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보관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대개 이제 그 국제 이제 에너지 기구 같은 데서 이제 대개 이제 공고치를 대개 하는 것이 물론 전통적인 기준이지만은 한 90일치 정도, 한 3개월치. 그러니까 우리가 석유를 수입 못하는 상황 속에서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만약에 뭐 전쟁이라든가 이렇게 벌어졌을 때 이제 비축분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뭐 식량도 비축분을 우리가 이렇게 확보하고 있듯이요. 그랬을 때 이제 그냥 90일치 정도를 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한 138일 정도치 갖고 있다. 비축하고 있다. 이게 이제 정부의 이제 그러니까 이유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정부가 이 비축유를 이렇게 그 확보하는 하나의 기준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요. 2009년도 이후에 10년 단위 이제 비축유 목표치를 이렇게 세우고요. 매년 그러니까는 그 연간 목표치를 이렇게 설정해가지고 그거를 그 해에 평균 가격으로 석유 가격이 됐을 때 이제 수입을 하는 이런 방식을 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너무 좀 경직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신축적으로 탄력적으로 좀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좀 더 많이 사들이고 석유가 좀 비싸졌을 때는 좀 우리가 적게 좀 사가다가 비축을 하는 방식으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축유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유가 시대를 맞아서 우리 에너지 정책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뭐 저유가가 되니까 이제 석유 의존도가 또 높아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사실은 됩니다. 지금 이제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중에 이렇게 저유가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개발 동기가 조금 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 뭐 중장기로 볼 때는 이 환경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이 뭐 에너지 개발적인 측면에서 또 해외 어떤 뭐 이 에너지 자원 확보 같은 부분도 정부도 계속적으로 왜냐하면은 이런 투자를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뭐 현재의 어떤 상황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지금 저유가가 이런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어떤 투자에 대한 것들이 위축이 되지 좀 않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이런 데 대한 투자. 우리나라는 제가 좀 안타까운 게요. 굉장히 단기 목표에만 급급들을 해요. 중장기 목표는 굉장히 우리가 소홀한 게 있는데 앞에서 제가 산업구조 재편 같은 거 중장기 목표들인데 근데 뭐 반드시 해야 될 부분들이면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는데 신재생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에너지 의존도가 97%나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 중에서 100 중에서 97원어치는 우리가 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이 에너지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한 37%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그러니까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거든요. 높은 나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많은 기조가 변하고 있죠. 지난해 연말에 그러니까는 그 파리에서 우리가 이제 유엔 기후 변화 총회가 열리고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신기후 체제 출범을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올해 1월 달에도 그러니까는 올해 그러니까 가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위험한 세계의 위험이 될 요인으로 중에서 1위로 그러니까는 바로 이 기후 변화를 얘기를 했어요. 기후 변화를 얘기했는데 그 결과로서 향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추진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사용 비중을 한 40%를 그러니까는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3.1%뿐이 안 됩니다. 수력을 포함해더라도요. 그러니까요. 수력 발전소를 포함하더라도 한 3% 초뿐이 3%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거리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러니까 지금 이 에너지 사용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 패러다임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턴을 한 거예요. 턴을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소홀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세계 목표치에 비하면 너무 격차가 크기 때문에 예. 이걸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은 예. 우리는 지금 원자력 같은 데 너무 그러니까 쉽게 원자력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 쉽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싸게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는 예. 지금 당장은요. 거기 예. 너무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예.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시대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야지만 정권이 바뀌도 추진을 해야지만 이건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이제 단기적인 성과에 굉장히 이렇게 급급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사실 신성장 에너지 부분은 우리의 또 성장 동력이 될 수 그렇죠. 있고요. 예. 저유가의 유혹에 빠져서 신성장 에너지에 대한 투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뭐 신재생 에너지 저도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스웨덴의 말메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예. 스웨덴 말메는 예전에 원래 조선업으로 유명한 도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의 조선업이 이제 성장을 뒤따라오니까 예. 말메가 사실은 조선업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거의 좀 어떻게 보면은 폐허가 되는 도시가 됐고 예. 그때 사실은 많이 암울한 이런 그 시민단체들이 그런데 지금 그 도시가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의 아주 뭐 대표적인 모델 도시로 지금 예.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한국 아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중장기적으로 볼 문제다. 지금 뭐 석유 이게 저유가 때문에 예. 이 에너지 산업의 정책의 영향을 주고 할 부분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우리가 가야 될 신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예. 신재생 에너지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확보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정말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우리가 국가적인 마스터 플랜이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신성장 에너지에 지금 대한 그 연장선에서요. 예. 태양광 같은 경우가 지금 신재생 에너지 대표적인 경우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양전지 패널의 전 세계 생산량의 60%를 지금 중국이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지금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도 그러니까 지금 앞서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지금 제가 볼 때 석유 유가 하락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가 이제 줄어들어요. 그렇죠. 줄어들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다 이제 손 놓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일 뿐만 아니라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기존의 화석 연료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통 에너지 의존도가 높을수록요.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유가로 수혜를 보는 국가, 지역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최근 많이 이제 화두가 되는 것이 베트남과 인도 시장에 대한 진출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이제 베트남, 인도 두 국가는 이미 벌써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주목받는 지금 국가로 지금 이제 많은 이 기업 국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기업들이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두 나라는 현재 지금 성장 단계고 또 제조 위주로 지금 이제 경제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저유가는 이들 국가들에서는 또 원가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는 한 요인이 발생이 됐고요. 예. 이래서 이 두 시장이 저유가의 상당히 좀 수혜 중에 하나고 예. 이래서 특히 우리 한국도 앞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수혜를 받고 있는 국가들의 우리 어떤 제조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의 어떤 진출을 예. 지금까지 많이 확대해 왔지만은 예. 이런 어떤 좋은 요인들을 상당히 경쟁력 있는 쪽으로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베트남엔 이미 삼성이 그 휴대폰 생산 기지를 갖추고 엄청난 투자를 해서 굉장히 베트남 경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교수님도 물론 베트남이나 인도 시장 진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고 보시고 계시죠? 예,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도 보게 되면은 우리 베트남이 지금 4위고요. 예. 우리나라 수출의 그렇죠. 4위고, 그다음에 홍콩을 빼게 되면 사실상 3위 국가입니다. 일본보다 더 높은 지금 예.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8위 정도 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주요 이제 교역 국가인데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요, 이 인도하고 베트남이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예. 인도가 지난해 7.3% 성장을 한 걸로 지금 이렇게 그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요. 올해와 내년에도 한 7% 후반으로 해가지고 예. 중국보다 지금 성장률이 이제 그러니까 높아지는 그렇죠.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인도 진출과 관련해서 우리가 베트남도 마찬가지지만은 중국의 경험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초기에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중국의 성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우리가 이 혜택을 받잖아요. 예. 수출 증가라든가. 근데 이제 오늘날 와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산업 자급도가 높아지면서 우리한테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그것이 비수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도 지금 똑같이 마찬가지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국한테 많이 투자를 하라고 합니다. 예. 투자를 유치하는데 문제는 투자 유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투자를 거기다 많이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의 경쟁력이 인도한테도 쉽게 추월당할 수 있는 예. 후진국들이 쉽게 추월당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그런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출을 해가지고 이익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가려면 예. 결국 우리의 제품의 경쟁력을 체질을 강화하지 않는 이상에는 그냥 결국 단기적으로 단문만 빨아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끝낼 수 있는 끝내가지고는 결국은 인도라는 그러니까 새로 떠오르는 이런 커다란 시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 베트남도 거의 1억 명에 가까우니까 한 9,300만 명 정도 되는 이런 시장인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이 제조업 육성을 하면서 오히려 부품 소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이러니까 협력을 강화하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일본의 부품 소재가 더 경쟁력이 강하다고 생각하니까는 그 선진 기술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취득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력이 그러니까는 뒷받침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이게 지속되기 힘들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는 단기적으로 이걸 제발 접근하지 말고 우리 산업 경쟁력이 그러니까 강화돼야지만이 결국은 해외 시장도 우리가 결국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개편 이런 거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서두에 좀 잠깐 언급이 됐는데 사실 저유가 문제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사실 3월로 많이 예상이 됐었는데 저유가 문제로 해서 뭐 9월에 추가 인상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왜냐하면 뭐 미국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쓸 수 없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미국 경기가 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금리가 또 인상이 됐고 또 추가적인 인상이 예상이 됐었습니다만은 그 반등하던 것이 상당히 좀 다시 또 둔화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지금 뭐 이 세계적인 경제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좀 더 뒤로 미뤄질 거다. 그렇게 해서 아마 6월 혹은 뭐 9월로 이렇게 지금 계속 예상. 교수님도 한 9월 정도로 좀 아마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지금 이제 경기가 완전히 반등했다는 것이 신호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쉽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합니다. 교수님의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시기 저는 9월 얘기하는 거는요. 사실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얘기라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6개월 이후의 경제 상황, 하반기의 경제 상황은 또 그 당시 가가 또 수정을 할 거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요. 연준이 금리를 결정할 때 삼는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을 가지고 삼고 있고요. 두 번째 요인이 뭐냐면 미국 내 그러니까 금융시장의 상황을 가지고 두 번째 요인을 삼고 있고요. 세 번째가 금리나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실업률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국내 경제 요인을 보고 있고요. 네 번째가 뭐냐면 세계 경제 요인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미국이 지난해 9월 달에요. 금리 인상을 하려다가 동결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해외 요인을 얘기했었어요. 중국이라든가 신흥국 경제가 나빠지고 그게 미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동결을 했었습니다. 인상을 하려다가 동결했어요. 그러다가 12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어차피 지난해까지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저는 지켰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지금 상황에서는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냐면요. 미국산 석유인 그러니까 WTI라고 있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요. 이 가격하고 미국의 월가의 주가하고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두바이산이라든가 아니면 북해산 원유하고 가격이 따로 노는 게 아니거든요. 같이 움직이고 앉아있거든요.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비관적인 상황 속에서는 미국의 금융시장도 미국 다우지수가 지금 16,000이 지금 붕괴된 지금 양적 완화 종료 이전 훨씬 이전 순으로 지금 후퇴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금융 상황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은 우리가 금리를 인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시 그러니까 내려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내리기는 지금 이게 자존심상 도저히 허락을 못하는 거죠. 그럼 미국의 연준에 그러니까 저 자존심이라든가 아니면 약속의 신뢰는 완전히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동결로 계속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텐데 현재 그러니까 미국 경제의 체질이 그러니까 건강하게 회복이 안 됐다는 이제 제가 몇 차례 했었는데 거기다 플러스 세계 경제 상황이 신흥국이라든가 뭐 중국 변수 그다음에 유가 변수 이런 것들이 결코 그러니까 미국의 금융시장을 그러니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이 힘들게 만든다는 점에서는 금리 인상은 제가 볼 때 당분간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힘들다. 자, 아직도 2016년 초인데요. 뭐 언제 우리가 새해 전망을 하면서 경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전망해 본 기억은 별로 나지 않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올해는 유독 악재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모든 것이 좀 구조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더 우려스럽기는 한데 자, 우리 경제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거든요. 한 1분 정도 제가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에 나아갈 방향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지금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이런 악재가 이제 지유가, 중동발 같은 이러한 수요 감소도 있고요. 또 예.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에다가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내수 자체가 지금 살아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내수가 살아나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소득이 늘어나지 않지만은 미래에 과연 내 소득이 늘어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지갑을 닫는다는 거죠. 지금 저유가면은 가격이 지금 디플레이션 돼가지고 가격이 물가가 떨어지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해서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가 이게 의아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 사정이 안 좋고 미래도 좋아질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한국은 이제 저성장기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이런 저성장기의 불황기라는 것을 이제 제대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려면 결국엔 기업이 체질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규모만 키우고 저는 우리 기업들이 도전성이라든가 혁신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 기업들이 그냥 규모를 키워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으면 그 B2C 이런 시장으로 자꾸 넓혀갈 부분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은 이 대중소기업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우리 그 기업들이 핵심 경쟁력을 갖는 이런 좀 도전적인 어떤 자세를 좀 보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4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인데 좀 원칙에 충실하자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 문제가 내수든 수출이든 간에 지금 구조적인 문제라고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20년 전에 지금 현상을 지금 대자뷰 현상을 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이면 96년이죠. 외환위기 바로 직전이었었죠. 90년 우리나라가 92년도에 성장률이 9%돼 있던 것이 6%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러니까는 기업들이 아우성친 게 뭐냐면 우리나라 인건비가 높다. 금융비용이 높다. 이렇게 아우성칩니다. 그래가지고 한 것이 뭐냐면 노동시장 유연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시장 개방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 시간 벌기뿐이 효과가 없었다는 점에서 지금도 그러한 것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산업구조하고 경제 체질을 바꾸는데 전공법으로 좀 제발 저걸 접근을. 전공법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자. 자, 저유가 시대 우리 경제에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요. 오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최백은 교수 그리고 중앙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정희 교수 두 분 모시고 많은 고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유가 위기에 대한 토론을 해봤습니다만 지금 자동차 업계에서는 차량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죠. 신차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자, 저유가 기조 그야말로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 그 선택은 우리의 전략적인 대응에 좌우될 것 같고요. 위기를 기회로 돌리기 위한 전문가들의 제언이 부디 공연불이 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박희준의 경을 치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